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은 크게 늘고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공화국이 되는 셈이죠. 자, 이번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희재 전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재입니다. 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상현 우석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현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이야기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 농어촌 지역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결정된 과정에서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될 그런 지역이 강원도는 2개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3개 지역, 전라북도가 4개 지역, 경상북도는 무려 6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도농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농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이 표준, 그다음에 이 투표의 그 등가성만을 고려해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점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지금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지금 파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우리 전희재 부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의도에 핵폭탄 메가톤급 핵폭탄이라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충격적인 헌재 결정입니다만은 아마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때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표는 수도권이나 지역, 농촌 지역이나 똑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얼마나 존중하냐 이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의 농촌 지역은 얼마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냐 이런 두 가지 충돌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어떻든 지역 대표성보다는 표의 등가성이 우선해서 그래서 이번 2대1로 결정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내년 말까지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한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확정력을 가졌고, 다만 지역 대표성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 피할 수 없는 선거구 조정이 앞으로 다가올 핵폭탄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김남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되지만 논리가 좀 설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결정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개인을 놓고 3대1의 인구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인구 하한선에 있는 지역이 인구 상한선에 있는 지역보다 3배의 투표 가치가 있다. 그러니 불평등하니까 2대1로 최소한 줄여라. 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개개인의 어떤 투표 가치를 볼 때는 맞는 말인데, 현재 엄존하고 있는 지역 간의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가 이걸로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원론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평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현실을 제외한 정말 산술적이고 원론적인 선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헌재는 또 그렇게 원론적인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국회 몫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런 법의 어떤 법이 갖고 있지 못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인데, 다시 국회가 선거구 조정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헌재와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 대표성 보완할 수 있는 국회 역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훈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헌재 결정으로 상당히 전국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이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그 위원 어떤 그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 헌법 소원에서 1995년에 그 이석연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서 이 선거구가 문제가 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그 당시 그 8대1로 그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다시 이게 뭐 그 일부 뭐 오시 등 뭐 그 위헌 헌법 소원을 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3대 1도 그 어떤 형평성에 그 위배되기 때문에 그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 여기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린 거죠. 그거 그리고 아니 2001년도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그걸 또 이제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고 2014년도 10월 30일 날 또 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찬성한 사람들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위주로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토론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제가 짧게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거는 그 주민 어떤 그 민주주의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선거구 획정이 이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뭐 선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일본의 그런 어떤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이미 양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양원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주목한 것은 투표의 가치냐, 평등이냐 뭐 하는 것인데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뭐 지역 대표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 의원님은 현직 의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지역의 대표성은요, 우리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선출한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전국의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국회의원은 지역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에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인구 비례로만 이것을 측정을 했다. 지금 도시의 인구가 2013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4,600만 명입니다. 농촌의 인구는 2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비례로 따지면은 도시의 인구가 90%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 지역의 국회의원을 90% 뽑아야 된다는 논리이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서울이 1,000만, 인천이 250만, 경기도가 1,250만이에요. 그럼 수도권에서 2,500만 인구가 지금 집중돼 있는데 국회의원 지역구의 반절이 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논리고 이번에 헌재가 지금 판시한대로 지역을 한다면 이번에 54%가 수도권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이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대신해서 의회에 보냈는데 이 지역에 그러면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이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농촌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이 대의적인 민주주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소수 보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헌법 41조 3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이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에 의한다 그랬어요. 이 별도의 법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면적, 행정구역, 또 지세, 교통 이런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역구를 확정해라 이런 건데 이번 헌재는 단순하게 인구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등가성 운운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전반적인 지금 이 농촌 지역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희재 부총장께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실 수 네,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그 가령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또 일본의 중의원 참여원 같은 양원제가 되면은 그 표의 등가성과 그다음 지역 대표성이 골고루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가 제도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헌재 결정이 됐지만 그럼 헌재는 이번 판결이 6대 3입니다. 6은 다수고 3은 그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소수 의견에서는 이런 지역 대표성을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나 세계적인 선진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추세가 전부 뭐 프랑스나 호주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국가에서 만야 1.5, 1.6대 1 이런 정도로 아주 거의 등가성을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하원, 상원은 주별로 무조건 2명이지만 하원은 그 인구에 따라서 거의 1대1로 뽑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법률화에 딱 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선진국에서는 그 표의 등가성이 균등하게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몫이 국민이나 국회나 간에 이제 중지를 모아서 그런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정말 해결해야 할 메가톤급의 폭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는 그 지역 대표성의 문제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 헌재 결정을 좀 감성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저의 가치가 서울에 사는 사람의 3배였나?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헌재는 3배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쪽도 안 되는 것 같고요. 2대1로 하면 반의 반쪽으로 또 떨어질 거 존재감이.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투표 끝나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에 제대로 반영돼 있나. 3대1의 상황에서도 반영이 안 되는데 2대1 상황으로 가면 아까 뭐 대도시 수도권의 의석수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악화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3대1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2대1 상황으로 가면 국회의원 수가 사실은 힘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헌재가 다수 의견이 그렇다는데 소수 의견은 이거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니까 문제 제기를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지 좀 답답한 상황, 뭐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감성적으로 조금만 말씀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는 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모든 현안 문제를 국회로 끄집어내서 예산 반영을 시키고 정책을 일단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수도권에 밀집된 이런 현상이라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지역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에 계속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넌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 지역은 그만큼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1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둘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만큼 전라북도의 역량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부당한 그런 판결이죠. 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재도 수도권 그 국회의원 수가 246명 중에서 137명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서 다시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이제 수도권이 더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영호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이제는 영호남의 정치 중심에서 거꾸로 수도권과 중원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새누당이나 새정치 민주연합도 고민은 지금 지역 대표성이 크게 큰 고민이 아니고 이제 향후 그런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객관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선거구 구획 조정할 것인가 이런데 그리고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인가 이런데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선상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선거구 구획 조정은 이미 시작해야 되고 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누구한테 맡겨서 선거구 구획 조정할 것인가 이런 강론을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개특위를 빨리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등등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절차가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거구 조정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 대목에서 마지막 질문을 우리 김남기 위원장한테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데 자, 헌재 결정만 놓고 보자면 수도권에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더 생기는 거고요. 지역에서는 그만큼 한 5명 이상 최소한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미 많은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이
더 중요해지고 지역은 더 피폐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표 나오는 곳에 뭘 더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당연한 어떤 논리인데 지금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배정되면 뭐 정책적, 예산적 지원이 수도권으로 가는 거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각 지역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러면 11석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게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넘어가면 국회는 뭐 당사자들이니까 뭐 지금 정치 불신이 워낙 심해서 자기 이권이 달린 이해관계에 달린 뭐 선거구를 국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선관위한테 넘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선관위에 넘어가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인구 편차가 제1 원칙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받겠지만 헌재의 2대1 원칙을 우선해서 만약에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전북의 의석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차라리 국회에서 이걸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국회는 협상이라도 하겠죠. 여야. 왜냐하면 영호남의 의석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걸 방지해서 타협할 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타협도 없을 것 같으니까 지방의 의석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걱정이 나왔는데 자, 이제는 단순한 선거구 조정보다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 인구수가 기준치에 비달해서 통폐합이 예상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국에 약 25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정 교수님, 전북은 2개 지역이 선거구가 인구를 상한선을 초과하고 4개 지역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되는 거죠. 전북 지역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전북 지역은 아마 그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곳은 아마 전주시 덕진구하고 네. 그다음에 그 군산시가 등 그 두 곳이고 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무주 그다음에 진안, 장수, 그다음에 임실군 쪽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남원시 순창군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고창군 부안군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정읍시 한 군데, 4곳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떤 통합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과연 그 여러 군데의 그 통합이 되는 지역에서는 과연 지역 대표성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뭐 스마트폰이나 웹 뭐 그런 걸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 하이테크가 발달되면서 그 나이트비치가 얘기한 그 메가 트렌드라는 그런 소설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이테크에서 하이타치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도 기술화 할수록 인간의 정을 사람은 그리워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대표성 문제도 그런 그 정서상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듣고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뭔가 진정으로 네. 그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강 의원님 지역과 남원 순창인데 네네. 인구가 하한선에 걸리는 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는 느낌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헌재 결정에 의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요 한번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현안 문제이지만 더 크게는 이게 국가적인 문제예요. 자, 다시 말해서 국가의 그 정책이 지금까지 이농 현상을 부추기는 그런 그 정책들이 계속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 만큼 주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지금까지 건설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분당이나 최근에 뭐 동탄도 이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한 지역이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선거가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산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나중에 이 농어촌 지역으로 다 온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전주는 이번에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군산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동부 산악권,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동부 산악권 지역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의 면적으로 보면 반절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11명 중에 2명이에요. 그 전라북도의 이 우리 도정이 그동안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주 중심축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동부 산업권 지역은 이만큼 피폐해지고 오히려 홀대를 받고 그래서 인구가 더 빠져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아주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까지도 오는 데 있어서 이 책임이 상당히 이 국가와 지방 정부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 어떻게 이제 선거구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우리 도민들이 이 전체 틀을 놓고 선거구를 조정해서 전라북도의 의석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의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희재 위원장님. 지금의 선거법으로 봐도 4개 군이 그 묶여서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하한선이 편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5개, 심하면 6개가 묶여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5개, 6개 군이 묶여서 지역의 대표성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총장께서도 저도 고향이 산골 출신이기도 지난 하신데. 무주 장수 임시를 네. 제가 맡고 있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면적이 한 4분의 1은 늘 겁니다. 무진장 임실까지 해서 그렇게 광활한 지역인데 남은 순천 합치면 반절이에요. 전라북도 반절입니다. 그래서 한계상 지역관리 한계상 그 정말 너무나 높다. 그런데 지금도 4개군을 했는데도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지금 한선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정한다면 정말 5개 군을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군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관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큰 광활한 면적의 대변자가 혼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중앙 예산이나 정책을 끌어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애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꾸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은 이 지역 그 대표성을 너무나 고르지 않은 그런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선거제도를 보완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선거구 조정이 된다면 지금 대충 한 1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영남권 여기에서 한 10개 정도가 변동이 생겨서 그 숫자가 수도권, 서울, 충청권으로 배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하나, 경기 인천에 6군데, 충청도에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붙여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10개의 의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가령 현재 국회의원 300명인데 10명을 더 플러스해서 310명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 국민 지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비례대표가 54명인데 여기서 한 10개 정도를 빼면 44석으로 하고 10개를 지역으로 배분하면 또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는 의석수가 11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지역에서 영호남에서 10개 정도를 빼가지고 서울로 붙인다고 한다면 수도권 붙인다고 한다면 전북 의석수가 줄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선거법 협상이나 그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11개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얼마나 포기되냐 이게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저 새누리당에서는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맡기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로 제출하면 그것을 일체 논의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서 표결하자. 지금 이게 새누리당의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수가 있어요. 원래 법상 국회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가버리면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헌재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이 지역 현실에 대한 어떤 상황 논리를 대입시키지 않고 자기들 그 행정 논리로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무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도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당사자가 이것을 전혀 이 선거관리단만 맡겨버리고 말아버린다면 이것은 최악의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선거구 구획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 국회에 구성이 돼 있고,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교섭대표를 협의회를 통해서 뭐 학계, 법률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언론단체 해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서 거기서 선거구 조정을 안이 나오면 여야 간에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4명의 국회의원님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그 내용에는 이 선거구획조정위원회를 선관에다 맡기자, 별도 독립으로 맡기자. 지금 새누리당 안이 그래요, 지금 현재. 4개 의원이 발의된 안이 거기에는 세민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법안은 제출돼 있고 지금 새누리당도 아직 당론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 발표했어요. 아니, 신문 안 보셨습니까? 아직 확정이 발표 안 됐어요, 당론이. 김문수 보수혁신 특별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표시를 했지만 혁신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당론은 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원혜영 혁신 특별위원장도 선관위에다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 의사를 필요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선관위에다 맡기자는 그 당론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것은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생선을 고향에 맡긴다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에서 맡기는 게 좋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자, 정 교수님. 역시 그 두 분 말씀 중에서도 지역의 대표성이 최우선돼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은 계속 근간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학자 입장으로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그 헌재의 결정이 어떤 대표성, 지역 어떤 그 대표성이 좀 무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어떤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김남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함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기준을 하다 보면 조금은 좀 보완을 하겠지만 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역구 획정 문제도 중요한데 이 차에 좀 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선거제도 이것이 같이 논의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하든 전북의 의석수나 지방의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석이 주느냐 두 석이 주느냐 이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석이나 두 석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강 의원님, 김남규 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이참에 야당 내부에서도 아예 선거제도로 손질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무주 지난 장수 임실처럼 4개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이 1명이거든요. 그럼 인구의 등가성이 적용이 됐다면 국회의원도 등가성을 대비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별로 한 개 자치단체에서 3명 이상은 뽑을 수 없도록 한다든지 또 3개 이상 자치단체에서는 3개 이상 자치단체를 더 포함해서 1명 뽑는 것을 좀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그 중대선거구는 아니지만 중선거구제를 한번 채택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더 지역을 넓혀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성. 그다음에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가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로 가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성. 또 하나는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던 석패율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국민들과 합의를 해서 이 합일된 그리고 가장 이 지금 모순되고 있는 이 선거구제를
포용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요. 어찌됐든 이 여러 가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안들이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공론화할 그럴 지금 생각입니다. 자, 전희재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강 의원께서 중대선거구에서 석패율제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안을 하셨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번 선거제도 대안으로 많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 중앙당에서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에서나 유력한 중진들이 그간에 언급한 내용은 주로 이제 석패율제 이런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원내가 불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소정당이 난립을 해가지고 원내가 이게 효율적이 아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장점이면서도 단점이기 때문에 그건 지도부에서 크게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주의도 극복하고 영호남 간의 그런 벽도 깨고 또 아까 지역성도 대표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검토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연말 예산 국회라든지 또 중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더 지나서 정기가 지나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정치 일정으로 보면 이 선거구제를 획정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확정이 돼야 예비 후보들도 활동을 할 테니까요. 다만 이 선거구제가 획정되기 전에 이 법 개정 문제가 논의가 되고 뭔가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거구제 획정보다도. 자, 두 분 말씀. 국회가 이제 뭐 한 2달이면은 정기 국회가 끝납니다만은 지금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예산이 다 통과돼야 되고 또 민생 관련이나 경제 관련법이 한 30여 개가 지금 처리돼야 되고 공무원 연금법이라든지 너무나 산적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이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를 구성하자.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빨리 정개특위부터 구성해서 빨리 하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또 다른 두 분께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제도 전반을 개혁하자. 또 한쪽에서는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개혁을 하면 더 혼란스러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먼저 김남기 위원장께서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선거제도 보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헌재에서 지금 2대1로 결정해서 나타난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승자 독점 구조의 정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 이제 49대 51 해도 49가 완전히 무시되고 51이 모든 걸 가져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분할 구도, 영호남의 이런 분할 구도를 양산하고 있는 정치 대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크게는 개헌 문제까지 포함해서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야기 한 대까지 어떤 좀 개선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봐서 개헌을 포함해서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서는 그 양원제, 이건 개헌이 필요합니다만 양원제 논의도 일단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자 독점 구조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중심에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구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2차에 좀 방법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 분할 독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내지는 경쟁이 없이 특정 정당이 가져가 버리니까 정당법에 있어서 정당 구성 요건을 좀 완화해 줌으로 해서 풀뿌리 소수 정치 세력이 거대 정당들하고 경쟁하는 지역에서 최소한 지역에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열어주면 장기간 시간을 통해서 뭐 좀 정치적 다양성 확보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지금 제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 교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꾸면 제도도 바꿔줘야 되는 것은 물론 원칙입니다. 그러나 뭐 아무리 좀 시대가 변하더라도 뭔가 그 나라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또 뭐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도 지구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뭐 공룡처럼 힘이 센 종도 아니고
또 뭐 지능 지수가 높은 종도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 헌재 판결이 그 선거구 획정이 위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만큼 아마 이게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995년에도 위원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이번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아마 전에 그 어떤 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또 이 지역 경제가 갈수록 이 편차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는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시대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형 선거구제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가 나왔고, 또 전희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고려해서 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고, 더 하나 부연한다면은 독일식의 어떤 그 정당 비례대표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어떤 그 해결책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개혁의 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강 의원님은 현직 국회의원이신데 그런 압박들을 좀 받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치 개혁은 뭐 끝이 없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선거법은요, 굉장히 좀 정치권 스스로 풀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게리만더링 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들기는 무겁고 놓기는 참 어정쩡하니까 선관에 지금 밀어버리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 개혁도 하지만 정치권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랄지 선거법 개정하는 문제는 이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지지를 받아서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우리 전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는 국회 속성상 보면은 기득권 유지에 아주 집착돼 있습니다. 특히 강 의원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그게 지역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점에도 있지만은 어떻든 자기 게리만더링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소신은 별도의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선거구 구획 조정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중선거구제라든지 또 뭐 석패율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국회에서 정개특위라든지 이런 데 같이 논의해서 보완해가지고 현재의 기득권을 뛰어넘어서 정말 100년대계의 선거제도가 뭔가 이런 대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두 분 말씀 중에 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김남규 위원장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립으로 선거법 개정 작업에 큰 힘이 되려면 그 획정위원회만 독립하면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까 정치제도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진 않거든요. 근데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양산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바꾼다는 거지, 그 제도를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제3의 기관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역 대표성이 뭐 이렇게 보완되느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현재 결정에 따른 지역 대표성 완화의 문제를 국민적 어떤 공감이나 정치적 합의 과정, 완전히 뭐 획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드러나는 과정이 전제돼야 되고요. 전제된 다음에 정치권에서 타협을 하든 협상을 하든 아니면 제3의 기관에 하든 이것들이 반영되는 형태여야 되는데, 무조건 정치권이 자기 이해관계에서 게리맨더링을 하니까 제3의 기관으로 옮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정치는 타협의 산물 아닙니까? 타협을 못하니까 지금 정치가 요얻어먹는 건데 좀 타협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원래 법대로 하면 국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또 민주국가들은 선거구 획정만은 독립기관에다 제3기관에다 맡겨서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회나 국회에서 통과는 찬반 여부만 묻습니다.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다 맡겨놓으면 게리만더링식으로 자기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이 되고 싸움이 되니까 제3기관에서 안을 만들고 그 일본 같은 데는 정부에서 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제3의 독립기구에서 만들기 때문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선거구만은 냉정하고 공정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제3기관을 하고 국회는 찬반 표결만 해가지고 이게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공정하고 선진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훈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보완한다면은 그 획정위원회를 하나의 제3의 어떤 독립기관으로 할 경우에도 분명히 거기는 어떤 대표성,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그 어떤 그 운영을 해 나가야지 여당에서 그걸 뭐 그냥 일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상당히 어떤 문제의 소지, 대표성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선거 이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뭔가 어떤 그 대표성을 좀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3의 어떤 독립된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해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받는다. 그럼 국회에서 그거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도록 계속 해야죠.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면 이 국회에서 이 문제가 주도적으로 논의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원칙이고요. 뭐 게리만더링 과거에 뭐 힘센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지금 이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당에서 대표들이 가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 아주 그냥 굉장히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개를 조정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게르만더링 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제3기관에다 맡긴다고 그러면 오히려 졸속한 심사에 의해서 오히려 이 굉장히 좀 혼란이 오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거에 최초의 등가성 문제가 됐던 것이 1995년도 헌재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 뒤에 국회에서 4대1로 줄이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7대1까지 갔습니다. 이게. 근데 4대1로 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26명 국회의원을 더 늘려서 299명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인구를, 국회의원 수를. 2001년도에 다시 3대1로 줄이면서 줄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한 명 늘려서 300명이 된 겁니다. 국회에다 맡겨놓으면 계속 늘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왜 인구의 등가성만 있습니까? 면적의 등가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면적과 인구의 등가성을 하되 그걸 반영을 하되 그 내부 조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걸 제3기관에서 공정하게 했으면 국민이 신뢰가 가는데 국회에다 맡겨놓으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는 제3의 기관에다가 그것을 맡겨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자 처음으로 이겁니다. 이제 해보자는 건데 그것을 단순 논리로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새누리당도 책임이 많습니다. 아니, 새누리당은 아직 당론 결정은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제3기관 예를 들어서 선관위나 이런 데 맡기면 선관위는 공정기관입니다. 누가 봐도 어디 여당 편도 안 들고 야당 편도 안 들고 선관위에서 구획조정을 한다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대표성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당을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의 깊이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정상훈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이 선거구 인구 어떤 그 편차로 인해서 어떤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헌재의 어떤 그 결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아마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경제도
항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자본주의 사회나 이 자유주의 사회의 신자유주의 사회에는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그 어떤 선출 문제는 이 도농 간의 너무나 경제력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또 인구가 너무나 어느 지역에 밀집되고 이게 원래 그 좀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전국에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꾸 그 수도권에 너무나 그 집중화 그 인구가 집중화되고 모든 여건들이 다 집중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헌재 판결에 너무나 그 거기에 완전히 귀속된다면은 거기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여러 가지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운영의 묘를 찾자. 운영의 묘를 네. 찾아야 될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데 그 투표할 때만 평등하는 게 아니라 투표 이후에 어떤 지역의 의견, 나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원론적인 의미에서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 불평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국회에서 저는 선거구 획정 문제만 머무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의사의 전달, 정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2차에 좀 열심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해서 뭐 최소한으로 가더라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중에서도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제도 변화 이런 것들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희재 총장님. 네. 이번 그 헌재 결정으로 아마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2016년 4월 14일 날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는 새로운 제도에서 선거가 치러질 텐데 그간에 1988년도 이후에 소선거구제로 해서 생긴 동서 간의 그 병폐, 그러니까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극복이 되고 그리고 이번 결정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손해가 안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중지를 모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일당에 의한 전라북도의 그 선출은 이제 지양하고 우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당 공존체제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환점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동원 의원님. 네,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 국민적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이런 문제였다. 도농 간의 인구 격차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가 안고 있는 우리 현안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이거든요. 영호남이 정말 일당이 지금 지배하는 그런 체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안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영호남의 갈등도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도농 간의 균형도 잡고 또 특히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 틀 속에서 모든 제도를 하나하나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은 물론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개혁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다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 있거나 시한에 쫓겨 선거법을 졸속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과 학계 또 유권자가 한데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표의 등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말까지 남은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